안녕하세요. 명화로 배우는 여성미술사 수강생 여러분. 지금부터 6강 판이랑의 작품 세계 두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판이랑이 1937년 이후 다시 중국을 떠나서 이제 유럽에서의 생활하면서 그렸던 작품들 중에 주로 자화상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36년에 이제 난징에서 판이랑은 마지막 중국에서의 개인전을 치릅니다. 이때 개인전에서 교육부 장관 슈에탕자가 인력장사라고 하는 대형 유화작품을 고가에 사드립니다. 이 인력장사는 판이랑이 제작했던 작품 중에 판이랑이 굉장히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중국의 장사 두 나신이 작품의 꽃과 풀을 누르고 거석을 당겨 넘어뜨리는 그림이었는데요. 이 인력장사가 상징하는 건 외적에게 짓밟힌 만주지역, 중국 대륙을 호시탐탐 노리는 외래로부터 이제 풍운과 순환을 당하는 민중의 외침, 또 이를 못 본 척한 집권자들, 이거에 대해서 좀 상징적인 것들을 좀 그려 넣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이랑은 바람 앞에 놓인 등불 같은 구군과 비장한 민족의 애침을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녀는 장사가 가진 힘의 미학을 통해 민족의 유망을 구한 영웅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고 싶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작품이 이렇게 이제 고가에, 그것도 교육부 장관이 고가에 사들인 데다가 또 이제 언론에서 이 작품이 이러한 미학을 담고 있다라고 이제 쓰여지니까 이것을 또 이제 시샘하는 동료 화가라든가 또 이제 그 당시에 집권자들 중에는 판이랑이 성공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중국 그 고위층 남성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존재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녀는 반드시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야만 한다라고 연일 악성 기사들을 쏟아냅니다.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몸파는 창녀가 나체 화가가 되었다라고 쓴 전단지를 학교 곳곳에 붙이고 전시장 곳곳에 뿌려댑니다. 근데 이러한 비난과 적대감이 판이랑만 향한 게 아니라 특히나 그의 남편인 판차나는 고위 공무원에 해당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판차나에게 끊임없이 이제 이 비난과 이제 모멸감을 판차나에까지 줘요. 또 이제 같이 상해에서 지냈던 그녀의 아들 무얼에게도 또 주변에서 비난이 쏟아집니다. 이러한 판이랑은 이 계기를 통해서 중국 사회에서 본인이 이제 절망을 하게 되고 엄청난 상처를 받지요. 판이랑은 그 당시 이미 중국 미전에서 최고상을 받을 정도로 중국 미술계 내에서도 실력으로 인정받았던 인물인데 기사에는 사실 판이랑의 그림은 그녀의 그림 선생 홍여가 그려주고 판이랑은 돈을 지불했다. 뭐 이런 유언비어까지 퍼뜨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수없는 모함과 비난, 모진 수모를 당하다가 결국은 1937년에 파리로 다시 출국을 해요. 이 1937년에 출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판이랑이 그 판차나의 조강지처인 그녀의 본부인으로부터 또 엄청난 수모를 당합니다. 그녀의 본부인은 그 당시에 봉건적 교육을 받은 어떤 중국의 이제 본처의 역할에 충실을 하지요. 그래서 판이랑이 처음 만났을 때 무릎 꿇고 이렇게 절을 하고 예를 갖추는 모습이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이 본부인 입장에서는 판이랑은 자신의 노예나 다름이 없고 판이랑에 대한 모든 권리는 판차나 당신에게 있는 것만큼 나에게도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런 그 판차나 조강지처의 위세, 히스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결부가 돼서 판차나도 판이랑을 계속 그 본부인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은 판이랑에게 그렇게 이롭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이제 유럽으로 떠나 보냅니다. 그래서 1937년 44살의 판이랑은 다시 유럽을 떠났고요. 이때가 중국은 또 중일전쟁이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또 이제 중국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시대에 이제 판이랑은 이제 다시 그녀가 배를 타고 유럽으로 떠납니다. 판차나하고는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그리워하다가
이제 1938년 이후에 프랑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프랑스에서 이제 귀화를 하라고 판이랑에게 얘기를 하지만 판이랑은 끝끝내 중국 국민으로 남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대적인 이제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펼쳤고요. 1952년 이후부터 파리 시립미술관에서 시장상을 받으면서 이제 당당히 그녀의 작품이 중국인 최초로 파리 현대미술관에까지 이제 소장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파리 오르세이 미술관에서 대규모 미술 전람회를 했던 그녀의 포스터 사진입니다. 이 오르세 화廊에서 전시했을 때 거의 전 작품이 다 판매될 정도로 판이랑의 인기는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중국인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이런 중국적인 선묘가 들어간 누드화는 이제 프랑스라든가 유럽에서는 볼 수 없었던 누드화였기 때문에 판이랑의 작품은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1957년에는 예술과학문화교육촉진회라는 곳에서 프랑스 해외박물관에서 판이랑에게 금상을 수여했고요. 2년 후에는 그녀에게 또 대상을 수상을 합니다. 1959년에는 오르레상을 수상하고 짱다첸의 두상이라는 작품이 파리 현대미술관에 소장이 돼요. 이 짱다첸 같은 경우는 판이랑하고 이제 동년배 작가인데 중국화에 굉장히 실력 있는 작가였습니다. 짱다첸으로부터 이제 판이랑이 중국화를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판이랑은 자신이 서양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중국화의 전통에 대해서는 중국화의 최고가인 짱다첸으로부터 내가 그림을 배워서 우리 중국적인 요소들을 내 그림에 꼭 넣어야겠다. 나의 개성을 좀 더 살려야겠다. 그것은 그녀의 스승이자 그 자신의 교장이었던 류하이슈의 또 비평문이 한몫했습니다. 류하이슈는 판이랑이 유학을 마치고 처음 돌아와서 교수 생활을 할 때 판이랑 당신의 그림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서양화 기법도 탄탄하게 기초가 잘 닦여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이 없는 작품은 작가의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판이랑에게 이제 중국화를 제대로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보통 이미 유학해서 최고의 미술상까지 수상한 사람이 이렇게 비평을 받았을 때 자신의 비평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지식인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차나는 정말 예술에 있어서는 그 진심이었어요. 그녀의 열정은 쨍다첸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고 당신에게 내가 중국 서화를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짱다첸에게 제대로 된 중국화를 오랫동안 이제 배웁니다. 1959년에 판차나는 죽음에 맞이했는데요. 판차나하고 판이랑은 계속 서신을 주고받다가 한동안 서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이랑은 판차나가 걱정이 되었어요. 1919년 오사운동 이후에 이제 서양 문물을 배우자는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서구 문물이 한참 들어왔는데 1945년 중일전쟁이 끝나고 10월에 공산당이 이제 신중국을 선포를 해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이때 이제 중국의 지식인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공산당들은. 그러면서 류하이슈 교장도 이때 숙청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들 무얼도 숙청을 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판차나도 이제 자신의 죽음, 또 이때 판이랑이 귀국을 하려는데 이제 판차나가 조심스럽게 판이랑의 귀국을 말립니다. 왜냐하면 서양화를 배워오고 또 판이랑은 굉장히 자신의 의견을 굽힐 줄 모르는 당당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서 판차나는 자신의 죽음도 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판이랑의 귀국도 말립니다. 이런 판차나의 죽음은 판이랑이 한 1년 후에 알게 되고요. 판이랑은 이미 이제 프랑스에서 1급 훈장을 받을 정도로 프랑스 예술계에서 격찬을 받았던 이제 예술가였습니다. 그녀는 1977년 78세의 나이로 프랑스 몽파르나스에서 공동묘지에 묻힙니다. 여기가 이제 판이랑의 공동묘지인데 여기 보면 판이랑 이렇게 쓰여 있고 세계적인 예술가 판이랑이 여기에 묻히다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판이랑은 자신이 죽을 때 3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나에게 치파오, 중국 전통 의상을 입혀서 관에 묻어줄 것. 2번째, 나의 유작, 나의 유품 중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판차나와 판이랑 사진이 들어있는 목걸이와
판차나가 내게 선물했던 소중한 회중시계를 판차나의 후손에게 전해줄 것, 나의 모든 그림은 중국으로 보내줄 것, 이렇게 세 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이런 판이랑의 작품, 이제 파리로 가면서 이제 시작했던 작품 중에 1937년에 출발이라는 작품입니다. 자신이 늘 배를 타고 유럽으로 떠나고 유럽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자신이 있던 상하이 항구를 떠나는 모습입니다. 1936년부터 본격적으로 환희랑은 이제 자화상 작품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자화상에 보면 곱게 담은 입술, 평범해 보이는 외모이지만 뭔가 표정은 단단해 보입니다. 결코 호락호락하게 이제 세상을 함락당하지 않을 듯한 그녀의 성격이 눈빛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판이랑은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녀의 자화상들은 이렇게 이제 치파오를 입고 있는 자화상하고 일상복을 입고 있는 자화상이 있는데, 그녀는 특히나 이 치파오를 입고 있는 그녀의 자화상을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또 치파오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빨간 치파오를 입은 자화상 그림 같은 경우는 야수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보이는 작품입니다. 빨간 치파오를 입은 판이랑의 의자에 앉아 있고 그녀의 한쪽 손에 이렇게 서신 판차나의 편지가 들려 있습니다. 그녀는 유럽에서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중국의 소식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중국은 너무나 열강들에 치니까 중국 내에서의 개혁바람이 너무나 이제 강하게 바람이 일어왔었기 때문에 날마다 조국에 대한 걱정을 그녀는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가족, 고향,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한 곳에 담아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그녀의 일상복을 입고 있는 판이랑의 모습인데, 날카로운 눈썹,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유화의 이제 화풍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목다나가, 그녀가 이제 중국 전통 중국의 국화인 목다나가 이렇게 그림 속에 같이 등장합니다. 이 그림 자화상, 이 작품 49년 자화상 같은 경우는 홍콩 경매시장, 2005년 경매시장에 인민폐 1200, 1008만 위안에 판매됐고 우리 돈으로 한 17억 원 정도에 낙찰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최근에는 판이랑의 자화상은 최고가를 계속 경신을 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판이랑이 가장 좋아했던 치파 옷을 입고 그렸고요. 판이랑의 모습도 굉장히 부드러워 보입니다. 1963년에 판이랑의 자화상입니다. 다른 자화상하고는 다르게 약간 남성적인 느낌. 이미 이제 63년이면 이제 그녀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얼마 안 남겨놓은 모습인데, 이렇게 이제 포도주병을 앞에 두고 있고 굉장히 이제 생을 달관한 듯한 모습의 이제 작품입니다. 그녀는 이런 다양한 이제 초상화를 그려줬는데요. 저우 샤오옌 같은 경우는 가수입니다. 그녀가 이제 파리에서 만났던 중국인 가수였는데, 이렇게 그녀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여기 뒤에도 책자에 옥량이라는 자신의 이제 이름을 넣어서 이제 책 안에 넣습니다. 꽃을 꽂은 붓에 든 여인, 서양 여인의 이렇게 초상화 등을 그려주면서 그녀는 작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녀의 작품들은 이렇게 잘 판매가 되기도 했지만, 또 이제 유럽도 1, 2차 세계대전이 이제 거치는 비운의 시대, 나치가 또 한동안 파리를 점령한 시기에 이제 판이랑이 파리에서 머물고 있을 때는 그림 판매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치 군인에게는 절대 그림을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판이랑이 너무나 어려워서 빵 한 조각 갖고 한 달을 버티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눈이 실명할 지경에까지 이르고 영양실조에도 몇 번씩 빠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중국화의 전통을 살리고 서양화적인 요소들을 결합한 그녀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아이들, 이렇게 가족을 상징하는 작품들을 굉장히 본인이 그리기를 좋아했었고요. 아들 무얼에 대한 그리움을 편지 속에서 끊임없이 담았습니다. 소녀와 정향화, 라일락, 이런 라일락이나 정향화는 비슷한 계열의 이제 나무 화초인데요.
이 정향화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꽃나무입니다. 판이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 그림들을 통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그림 세계를 보여주는데요. 인물화에서 보여주는 어떤 색채나 그림의 느낌하고는 또 다른 굉장히 여성적인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그림 속에서는 중국을 상징할 만한 도자기나 꽃 이런 것들이 함께 항상 중국적인 요소를 잃지 않고 항상 같이 그림 속에 넣어둡니다. 그녀의 자화상 49년 이 자화상이 표지가 됐던 스난이 이제 화원판이랑이라는 이렇게 중국어판 책을 냈었습니다. 이게 저희 나라에서는 부풀리오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저희 나라로 번역돼서 김윤진이 번역해서 이제 스난이 지었던 화원판이랑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스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다지 그 당시에는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화원판이랑을 통해서 스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여류 소설가로 등장을 해요. 이제 판이랑의 전기 소설을 쓰면서 청명문화상을 받게 되고요. 이 판이랑이 연극, 영화, 드라마 등에 이제 제작이 되고 또 이제 판이랑이 세계적인 작가로 조명받으면서 스난도 중국 작가협회 전국위원이 되고 안희성 작가협회 부주석까지 오릅니다. 판이랑은 또 다른 여성의 이제 여성 문학인을 또 키워준 한 대표적인 이제 소재가 되었던 것이죠. 자, 영화 판이랑의 중국 버전하고 저희 나라 버전입니다. 장혜모 감독과 황수친 감독이 이제 공동으로 만들었고요. 공리가 주연을 맡아서 판이랑 역할을 했습니다. 1993년에 중국에서 나왔고요. 저희 나라에서 몇 년 후에 다시 이제 저희 나라 버전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 중국의 근대기는 중국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아픔이었습니다. 처음 영화에 이제 얼마 안 된 장면에서 나오는 중국 기방의 우리 판이랑이 이제 모셨던 기생 아응이 이렇게 눈밭에서 알몸으로 죽어 있는 모습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영화 속에서 아응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판이랑이 누드화를 그릴 수밖에 없었던 판이랑이 가졌던 여성 몸에 대한 어떤 서러움의 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녀가 처음 처음 팔려간 이춘위안의 이제 기생집에서 이제 그녀가 기생으로 처음 머리를 올리고 첫 손님으로 맞은 이 판차나하고의 모습입니다. 이 판차나하고의 모습은 이 상인협회, 그 당시에 상인협회가 이제 주관했던 판차나를 이제 환영하는 파티에서 판이랑이 이제 판차나를 모시는 기생의 역할을 하면서 판차나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판차나의 시선을 끕니다. 당시 기방은 술, 음식, 식당, 라이브 공연장 등을 같이 겸했었는데요. 판이랑은 비파 연주를 하면서 송나라 광기, 엔누이가 했던 시, 복산자를 읊조립니다. 그때 이제 판차나는 그 노래를 부르는 판이랑을 찬찬히 보면서 누가 지은 노래냐 그랬더니 판이랑이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인 남송시대 광기 엠루이의 이제 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차나는 그대는 학문을 아는구려. 그러니까 판이랑이 저는 글을 모릅니다. 그래서 판차나는 애석하군요 하면서 두 사이는 이렇게 처음에는 판차나가 판이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건 판이랑이 이런 시를 읊조리면서부터입니다. 그랬던 이제 판이랑을 이제 상하이에서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홍해 선생의 집에 이제 초대해서 이렇게 들어갔던 모습입니다. 우리 판이랑이 처음에 서양화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네, 홍야 선생님입니다. 我以为这水果是甜的是吧？玉良，我刚跟洪森说过，我出去做生意的时候，就拜托他们两位照顾你。洪先生，我想跟你学画。你画过吗？我绣过花。好好，我尽力而为吧。
판차나는 이렇게 상해하고 이제 안희성 우의원을 오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生意上的事谁也说不准。 你早点回来。你多保重。走吧。 판차나는 대단히 괜찮은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굉장한 지식인의 또 인품도 훌륭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이량은 혼자서 이렇게 그림 연습을 남편이 가고 나서 이제 혼자 화집을 보면서 그림 연습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림을 배우는 것이 그녀에게는 굉장한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화집을 통해서 그림 연습을 하고 있던 이제 판이량에게 홍야 선생이 이제 노크를 합니다. 홍야 선생은 판이량에게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러니까 난 화집 보고 지금 그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다. 과일 바구니를 전해주면서 실제를 보고 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상해 미전에 또 실기시험도 이런 정물화가 자주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판이량은 정말 그림에도 진심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그림을 배우는데 이렇게 순수하게 정말 너무나 그림을 그리는 그 행위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상해 미대에 입학한 후 판이량이 이제 미술 수업을 듣는 누드 모델 수업을 듣는 과정입니다. 상해 미대는 최초로 누드 모델을 했던 학교인데요. 왕지엔 선생이 지금 판이량에게 이제 판이량의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때 교장이 루아이슈 교장입니다. 왕지엔 선생하고 루아이슈는 최초로 중국 내에서 누드 수업을 지도했던 이제 선생님들입니다. 看得出你对他很有感情啊，好好画下去，把它发展成为一幅油画。 이런 이제 미술 수업을 반대하는 이제 학생들과 지식인들, 그 당시에 학교 또 이제 누드 모델 수업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봉건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에 찾아옵니다. 여기 있는 누드 모델은 중국 내 최초의 누드 모델로 사실은 이 미술대학 학생의 애인이었습니다. 역시 판이량입니다. 이걸 보고 그냥 있을 리가 없지요. 판이량은 그 당시에 이걸 보고 속이 다 시원합니다. 자,
이렇게 학교는 난장판이 되고 이제 누드 수업은 좀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판이랑은 이제 목욕탕에서 몰래 누드를 훔쳐보면서 이제 누드 수업에 집중을 하는데요. 누드라는 건 사실은 자연과의 조화지요. 우리 몸 자체가. 판이랑은 이렇게 이제 누드 수업에 집중을 하고 유학을 마치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제 상해미대에서 수업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녀가 미술대학 교수가 됐을 때도 수도 없이 몸을 팔아서 교수가 되었다는 등 그녀를 비난하고 학생들을 수업에 못 들어오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판이랑에게 유학 생활을 듣는다든가 예술에 대해서 듣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听说你还开一次个人画展是吧？潘先生，欢迎来我们的潘先生。听说全是法国时期的作品。是吗？是的。那我们能去吗？他说我们一定要去的，欢迎大家都去。大家好。到时候我一定恭候你们。哎，太好了。 真没想到。 이제 판이랑이 집에서 자신의 몸을 그렸던 나녀 그림을 보고 판차나하고 난생 처음 싸우는 장면입니다. 판차나는 자칭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고 판이랑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판이랑을 그렸던 이 나신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这有点眼熟啊。怎么样啊？是你自己啊？像吗？怎么画的？ 나랑 닮지 않았냐? 나다. 내 몸 보고 그렸다. 你应该知道自爱啊。 판차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 체면은 생각도 않느냐? 막 정말 화를 냅니다. 난생 처음 판이랑한테 화를 냅니다. 那怎么行啊？这是我在法国留学的代表作。你就说得奖作品给法国拿去收藏了，要是拿去展， 판이랑은 이건 예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판이랑이 유럽에서 대대적인 개인전을 했던 모습입니다. 판이랑은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 사람이 유럽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전시회를 해야 중국 예술가의 건재함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쟁 중에 있는 조국에 자신이 이렇게 대대적인 전시를 함으로써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판차나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방에 놓아뒀던 판이랑의 작품 중에 이제 가족이란 작품은 판이랑도 좋아했고 판차나도 굉장히 좋아했던 작품입니다. 이 판이랑하고 아들 무얼하고 판차나하고 이렇게 서히 있는 모습, 여기에 본처는 빠져 있죠. 자, 마지막에 이제 판차나의 죽음을 이제 소식을 듣고 오열하는 이제 판이랑의 모습, 그 다음에 판차나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남겼던 그녀가 유학 갔을 때 남겼던 이제 주었던 목걸이, 이제 그녀가 이 마지막 목걸이하고 판차나의 회중식에는 꼭 판차나의 이제 후손들에게 전해달라고 했던 건, 이게 이제 두 사람이 처음 사랑하면서 주고받았던 판차나에게 받았던 선물이고, 또 이제 판이랑에게 줬던 회중식에는 판차나가 그때 이제 혁명당 일원으로 위안스카이 이제 터벌군에 이제 합류하면서 손중산에게 받았던 시계였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두 가지를 판이랑에 주었었고, 판이랑도 자신이 죽고 나서 가장 자신이 소중하게 아꼈던 판차나하고의 유품은 그의 자손들에게 주었고요. 자신의 작품 사천여점은 안유이성, 자신의 고향이자 남편의 고향이었던 안유이성에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유이성에는 지금 이제 판이랑의 대대적인 작품 이제 박물관이 또 만들어졌고요. 우리는 지금도 판이랑은 너무나 많은 유럽에서도 작품을 했었고, 오로지 그림 그리는 거 외에는 자신의 이제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그녀의 작품들은 지금도 세계적인 경매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판이랑만큼 자신의 누드, 또 자신의 몸, 시대에 저항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중국 사회와 시대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작품으로 보였던 작가, 우리나라 나혜석이 그랬듯이 자신을 옥죄는 수많은 난관을 뚫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여 꿈을 성취하는 신여성이었습니다. 사회의 숱한 비난과 문매를 감내해야 했던 그 시대의 여인, 저희는 이제 시대에 불운한 여인이었지 모르겠지만
예술가로서의 판이랑의 성취는 정말 눈부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6강은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멕시코의 근대미술가 프리다 칼로의 예술세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